매일같이 이등병 아들을 구타하고 짬밥을 뺏어 먹던 인간 말종 선임들 때마침 면회 온 엄마 앞에서 세상 착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들이 건드린 엄마가 군 장성들의 목까지 날려버리는 국방부에 숨겨진 감찰단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로 향하는 길은 끝이 없는 붓질 같았다. 무채색의 아스팔트가 짙푸른 산허리를 가르고 또 그 산은 다음 산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끝없이 이어졌다. 계절은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차창밖 풍경은 푸르렀지만 그 공기에는 사람의 온기를 밀어내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을 품고 있다는 양구. 그곳에 그녀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찰과장 서지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철의 여인, 얼음 마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군 전체를 통틀어 별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서슬퍼런 권력의 중심에 선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직함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의 어머니로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아들 이한결. 이제 갓 이등병 계급장을 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픈 손가락이었다. 4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제21보 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위병소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주말의 활기보다는 군부대 특유의 엄격하고 가라앉은 공기가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다. 면회 신청을 마치고 면회소 안으로 들어서는 지혜의 손에는 묵직한 가방 2개가 들려 있었다. 새벽부터 꼬박 서서 아들이 좋아하는 LA 갈비와 잡채, 정성껏 빚은 과일 타르트까지 가방의 무게는 고스란히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었다. 면회소 구석 창가 자리에 한결이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처럼 부유하며 한결의 짧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따스한 빛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했던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입대 전 친구들과 어울리며 장난기 가득했던 그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르게 깎여나간 듯한 뺨, 초점을 잃고 희미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하는 내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미세하게 왼쪽으로 돌리는 고개의 각도가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한결아.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한결은 그제야 흠칫 놀라며 고개를 바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는 보고야 말았다. 애써 감추려 했던 왼쪽 뺨 위였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멍자국을. 귓바퀴 바로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상처는 단순한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 왜 이러니? 어디 다쳤어? 지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등줄기로는 이미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비위 행위자들을 신문하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저것이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님을,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의 낙인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일과 시간에 좀 부딪혔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모래알이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괜찮다는 아들의 대답이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 지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군인으로서 단아가로 끝나는 딱딱한 말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없는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은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아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군 채 제 손톱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혜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의 추궁은 겁에 질린 아들을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일 뿐임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부산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김이 서린 보온 용기들이 차곡차곡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지. 밤새 푹 재워서 아주 부드러울 거야. 잡채도 간 만들어서 아직 따끈따끈하고. 이건 내가 노래를 부르던 과일 타르트. 자, 어서 먹어봐.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지혜의 사랑이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고픈 어미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상을 차렸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갈비찜, 오색 빛깔이 고운 잡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과일 타르트. 금세 테이블 위는 작은 잔치상으로 변했다.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잠은 잘 자고. 수백 번도 더 물었을 평범한 안부. 그러나 오늘따라 그 안부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한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 침묵이 긍정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른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야, 이한결 이등병. 어머님 오셨네. 이야, 진수성찬인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3명의 병사가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맨 앞에 선 병장은 누가 봐도 고참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껄렁한 말투, 비죽한 웃음, 삐딱하게 선 자세, 상대를 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눈빛.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마강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오진성 상병과 표두철 일병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한결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거의 경직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 모습에 지혜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멍든 뺨과 눈앞의 저 오만한 얼굴들을 번갈아 보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가면과도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들 선임들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결이 아직 많이 부족할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정중한 인사에도 마강탁 병장은 껄렁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듯 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지혜는 놓치지 않았다. 부탁은 무슨 부탁을 말입니까? 저희야 뭐 한결이 아주 이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비아냥이 가득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띤 채 그를 응시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4사람을 둘러싼 공간의 온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마강탁은 보란듯이 갈비찜 하나를 손으로 덥석 집어들었다. 그리곤 마치 음식을 감정하는 미식가라도 된 양과장된 몸짓으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최고. 안 그러냐, 오상병? 그렇습니다. 마병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오진성 상병이 기다렸다는 듯 아부하며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우겨 넣었다. 그들은 지혜와 한결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이곳은 군부대 면회소였지만 그들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을 조롱하는 약탈자의 그것과 같았다. 한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저 마병장님 그만하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나약한 저항은 오히려 마강탁의 가학심에 불을 지폈다. 어허, 이한결. 어머님 정성을 봐서 우리가 팔아주러 온 거 아니냐? 왜 이리 분위기를 망쳐? 마강탁은 손에 든 갈비뼈로 한결의 멍든 뺨을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지혜에 대한 무언의 과시였다. 내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역겨운 소유욕.
지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마강탁의 계급장, 그의 이름, 오상병의 비굴한 웃음, 그리고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표일병의 떨리는 눈동자까지. 마강탁은 지혜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결이는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 이런 진수성찬을 먹어서. 아니구나. 요즘은 저희가 한결이 식사를 좀 도와주고 있어서 말입니다. 이놈이 하도 소식가라 남기면 안 되니까. 안 그래, 한결아? 그 말과 함께 마강탁은 오진성 상병과 눈을 맞추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한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아들은 단순히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인 먹는 것마저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슬픔, 분노, 연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다. 그것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지독한 결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지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식사를 도와준다니 참 고마운 선임들이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강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어쩌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의 의미를 마강탁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그것은 곧 터져나올 폭풍의 전조였다. 지혜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양구의 혹독한 겨울 바람보다도 더 차가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분노의 서곡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날 밤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어느 생활관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소등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이한결 이등병은 잠들 수 없었다. 아니, 잠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관물대 구석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마강탁 병장이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야, 이한결. 오늘 저녁 짬밥 맛이 어땠냐? 한결은 침을 꿀꺽 삼켰다. 대답할 수 없었다. 오늘 저녁 그는 배식받은 식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보지도 못했다. 마강탁이 식판을 받아들자마자 그 위에 보란듯이 진한 가래침을 뱉어 섞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오진성 상병과 표두철 일병에게 넘겼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한결의 밥과 반찬을 개걸스럽게 나눠 먹었다. 한결은 그저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마강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왔다. 한결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끼가 군인이 단아까 안 쓰고. 너는 처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맛을 알아? 독심술사야? 마강탁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성큼성큼 다가온 그는 한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뒤로 젖혔다.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한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 어미가 보내준 편지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한결에게. 씨발, 무슨 연애 편지 쓰나. 그렇게 오냐오냐 곱게 자란 티를 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마강탁의 주먹이 한결의 복부를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결은 숨을 헙하고 들이켰다. 위액이 역류하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휩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가혹 행위는 집요하고 악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얼차려를 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곱게 자란 듯한 한결의 모습,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지 않으려는 듯한 미세한 눈빛이 마강탁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한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인간성, 그의 희망까지 전부. 가혹 행위는 식사에 집중되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자 존엄을 짓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종의 방법임을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짬밥을 뺏어 먹는 것은 일상이었다. 침을 뱉거나 담뱃재를 터는 것은 애교에 속했다. 며칠 전에는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잔반통을 가져오게 했다. 야, 이한결. 오늘 국이 맛이 없어서 다들 남겼네.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 내가 처리해라. 마강탁이 가리킨 잔반통 안에는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이 뒤엉켜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김치 국물과 밥알, 생선 뼈다귀들이 구정물처럼 섞여 있었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마강탁은 미친놈처럼 웃었다. 뭘 어떻게 처리해? 내 주둥이가 처리해야지. 깨끗하게 다 핥아 처먹으라고 이 새끼야. 그 순간 한결의 눈앞이 하얘졌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오진성 상병과 표두철 일병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잔반통에 처박았다. 역한 음식물 쓰레기가 그의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끄끄거리며 헛구역질을 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한결은 음식을 봐도 구역질부터 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을 부모님께 알릴 수도 없었다. 유일한 소통 창구인 전화통화 시간은 언제나 마강탁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 수화기를 들면 등 뒤에 귀신처럼 서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 저 잘 지냅니다. 밥도 잘 먹고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십니다. 마강탁이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그날 밤은 어김없이 창고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멍들은 그렇게 생긴 훈장이었다. 다시 현재 면회소.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강탁을 향했다. 그런데 어쩌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그가 알던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빛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저런 기운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강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헛웃음을 쳤다. 하, 어머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희가 우리 한결이 얼마나 아끼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는 대답을 강요하듯 한결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그 소나기의 힘에 한결은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지혜가 움직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실수인 것처럼 마강탁의 손등 위로 쏟았다. 아, 뜨거! 마강탁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그와 동시에 지혜는 한결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마치 물에 젖은 옷을 닦아주려는 듯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한결의 팔뚝은 처참했다. 시커멓고 푸르죽죽한 멍들이 팔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미처 아물지 않은 상처와 딱지들도 선명했다.
면회소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거렸지만 마강탁과 오진성, 표두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아주 고된 모양이구나. 팔이 이렇게 될 정도로.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한결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마강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선고였다. 마강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저것은 한결이가 워낙 훈련에 의욕이 넘쳐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렇지, 한결아? 그는 다급하게 한결에게 동의를 구했다. 한결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다. 제발 어머니.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한결의 눈빛은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잖니. 괜찮아. 그 한마디에 한결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굳게 닫혀있던 둑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옥 같던 시간들, 죽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렀다. 지혜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오직 명령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나 국방부 감사관실 서지혜 과장이다. 현재 21사단 백두산 부대 면회소. 상황 발생했다. 관할 헌병대와 사단 감찰부 즉시 출동시켜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도록.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모두 대기시킨다. 내가 직접 보고받겠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이제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인 3마리의 짐승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너희는 오늘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잠시 후 멀리서부터 여러 대의 군용 차량 사이렌 소리가 급박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면회소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슬퍼런 심판의 서곡이었다. 암흑의 식탁은 끝났다. 이제 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약속된 5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사이렌 소리는 면회소 건물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가까워지더니 이내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멈췄다. 육중한 군용 SUV 2대와 헌병대 순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위압적으로 들어섰고 검은 베레모에 헌병 완장을 찬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어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KO 권총과 3단봉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일체의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임무 수행의 냉기만이 감돌았다. 면회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른 가족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했고 헌병들은 노란색 통제선을 치며 현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현 시간부로 21사단 헌병대가 본 면회소 및 주변 지역을 통제한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병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대열의 한가운데로 서지혜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고 이 모든 소란의 지휘자였다. 곧이어 감찰부 소속 장교들이 도착했다. 중령 계급장을 단 4단 감찰실장이 헐레벌떡 차에서 내리며 지혜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지혜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다는 듯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감찰실장 박진수 중령입니다. 본부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과장님. 박중령. 지혜의 짧은 부름에 박중령의 허리가 더욱 굳어졌다. 상황 설명은 나중에 듣겠다. 우선 저 3명. 마강탁 병장, 오진성 상병, 표두철 일병. 신병부터 확보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출 시간 1초도 주지 마. 알겠습니다. 박중령의 손짓에 헌병들이 새 병사에게로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마강탁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놓으라고. 그러나 그의 저항은 건장한 헌병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은 그의 군 생활이,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끝장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오진성 상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개처럼 끌려갔고 표두철 일병은 이미 반쯤 정신을 놓은 채 헌병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중대장 남궁현 대위였다. 주말이라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지 전투복 상의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얼굴은 땀과 당혹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 남궁현 대위입니다. 저기 제 중대원들인데. 남궁현 대위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채 박중령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는 아직 서지혜의 존재를,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남궁 대위를 쳐다봤다. 남궁 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이분께서 누군지 몰라? 네. 저분은 이한결 이등병 어머님 아니십니까? 남궁 대위의 시선이 지혜에게 향했다. 그는 며칠 전 한결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훈련 중 부상이라고 대충 둘러대며 보고를 종결시켰던 것을 기억해냈다. 단순한 병사 어머니의 항해 방문 정도로 생각한 그의 뇌리에 박중령의 다음 말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찰과장님이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남궁 대위. 자네 중대 오늘부로 끝장났으니까. 네. 남궁 대위의 눈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찰과장.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지혜에게로 향했다. 아까는 그저 인상 좋은 평범한 어머니였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화신으로 보였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지혜는 남궁 대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구두발로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피하며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남궁현 대위. 네. 과장님. 남궁 대위는 저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 중대 소속 이한결 이등병의 몸에 난 상처들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나? 그것은 훈련 중에 발생한. 거짓말하지 마.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남궁 대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한결 이등병에게 가해진 모든 폭행과 부조리에 대해 아는 바를 전부 말해. 만약 자네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또다시 거짓이라면 나는 자네를 단순한 지휘 책임자가 아니라 가혹 행위의 공범 및 은폐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 알아들었나?
그녀의 눈빛은 기회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지를 가장한 최후 통첩이었다. 남궁 대위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마강탁 병장이 부대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것, 몇몇 병사들이 소원 수리를 통해 고충을 토로했지만 자신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묵살했다는 것, 마 병장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 대대장조차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지혜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중령. 남궁현 대위도 연행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남궁 대위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가기 직전 거의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비굴한 자백은 부패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지혜는 그의 진술을 들으며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백, 수천 번은 겪어온 이 부패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년설처럼 차갑게 쌓여 거대한 빙하가 되어 모든 것을 뭉개고 부숴버리는 힘을 가진 분노였다. 감찰실장. 네, 과장님. 지금 즉시 사단장에게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하달하게. 백두산 부대 전 대대에 대한 특별병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늘부로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간부 역시 비상대기 상태로 영내에 대기시킨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전전대대를 말입니까? 박진수 중령조차 놀라 되물을 정도의 파격적인 명령이었다. 일개 중대의 사건을 빌미로 사단 예하의 대대 전체를 뒤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것은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뼈까지 갈아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래, 전대대. 그리고 감찰부 인원만으로는 부족할 테니 국방부 본부 특별감찰과 인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겠다. 헬기로 이동시킬 테니 착륙 장소 확보해도. 지혜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부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국방부 직권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그저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한낱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모든 출입이 통제되고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양구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백두산 부대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감찰부와 헌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서지혜는 그제야 아들 이한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특별감찰과장의 냉철한 가면이 천천히 벗겨지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결에게 다가가 그의 멍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 손길 한 번에 한결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나서. 아니야. 지혜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못난 게 아니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그녀는 바닥에 엎어진 갈비찜과 잡채, 엉망이 된 타르트를 착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현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흩어진 음식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무너진 아들의 존엄성과 썩어빠진 군의 명예는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철의 여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양구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빛이 사라진 자리를 칠흑 같은 어둠이 완벽하게 메웠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그 정적을 찢었다. 백두산 부대 면회소는 이제 국방부 특별감찰팀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모해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감찰관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유선 전화, 벽에 붙은 거대한 부대 배치도 위로 붉은색 펜들이 종횡무진 오가며 거미줄 같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살벌한 전장의 한가운데 서지에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밤사이 마신 것이 분명한 여러 개의 종이컵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신문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강탁, 오진성, 표두철은 즉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임시 신문실로 끌려갔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예상대로 표두철 일병이었다. 그는 베테랑 감찰관의 집요한 추궁 앞에 10분도 버티지 못했다. 처음에는 마강탁이 시켰을 뿐이라고 웅얼거리던 그는 감찰관이 가혹행위 공범의 처벌 수위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읊어주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한결 이등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입 오는 신병들마다 그랬습니다. 마병장님은 악마입니다. 표두철의 자백은 참혹했다. 구타와 폭언은 일상이었고 짬밥을 뺏는 것을 넘어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군가를 부르게 하거나 한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 복도를 기어다니게 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전투화를 혀로 핥게 했다는 진술에 이르자 노련한 감찰관의 얼굴마저 굳어졌다. 그의 진술은 모두 녹취되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마강탁의 목을 죄일 밧줄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오진성 상병은 조금 더 버텼지만 표두철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말을 듣자 그의 방어선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듯 자신은 마강탁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으며 오히려 몰래 이한결을 챙겨주려 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얄팍한 수는 지혜의 팀에게 통하지 않았다. 문제는 마강탁이었다. 그는 지혜가 직접 신문했다. 임시로 마련된 신문실, 두 사람 사이에는 낡은 철제 책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마강탁은 수갑을 찬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비틀며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아줌마, 당신이 뭔데 이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당신 같은 공무원 나부랭이 하루아침에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지혜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마강탁의 신상기록 파일을 천천히 넘겼다. 그의 아버지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마동필.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군부대의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군납업자였다. 그리고 지역 방위협의회 회장이라는 직함도 눈에 띄었다. 부대 지휘관들과의 유착 관계가 능히 짐작되는 부분이었다. 이것이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었다. 마강탁 병장. 지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저지른 죄의 목록뿐이니까. 폭행, 협박, 강요, 직권 남용, 상관 모욕 듣고 보니 죄목이 꽤 많더구나. 상관 모욕? 내가 누굴 모욕했다는 거야? 마강탁이 코웃음을 쳤다. 나를 모욕했지. 지혜는 품에서 자신의 공무원증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국방부의 인장이 선명한 신분증을 본 마강탁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민간인이기 이전에 직무상 너의 상급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팽개쳤어. 이것만으로도 너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물론 내가 저지른 다른 끔찍한 범죄들에 비하면 이건 아주 가벼운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강탁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다.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공간을 울렸다. 너는 내가 가진 작은 권력과 아버지의 배경이 너를 지켜줄 거라 믿었겠지. 이 작은 왕국 안에서 너는 왕이었을 테니. 하지만 어쩌나. 내가 바로 그런 썩어빠진 왕들을 끌어내려 단두대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녀는 마강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얼음 송곳 같은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딱 1시간 주겠다. 내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해라. 만약 1시간 뒤에도 지금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나는 내 죄의 수사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라는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군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도 함께 착수하도록 지시하지. 선택은 내 몫이다. 지혜가 신문실을 나서는 순간 마강탁의 오만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몰랐던 것이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파괴할 수 있는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한편 지혜의 명령으로 설치된 특별 신고 채널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진정한 기폭제가 되었다. 기존의 소원 수리함이 쓰면 누가 썼는지 다 안다는 불신으로 외면받았던 것과 달리 국방부 감사관실 직통으로 연결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과장이 직접 보장한다는 공지는 병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서로를 의심했다. 정말 익명이 보장될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침묵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취사장에서 일하던 한 조리병이 용기를 냈다. 그는 매일 같이 남는 부식들을 행정보급관이 자신의 차에 싣고 부대 밖으로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널에 접속해 자신이 본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의 용기는 전염되었다. 한 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자 본물이 터졌다. 지난 몇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쌓여왔던 백두산 부대의 부조리들이 익명의 이름 뒤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비대대 암흑의 중사는 수리 부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통을 호소하던 동기가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약을 받아왔습니다. 수색대대 모 간부는 자신의 주말 농장에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점심은 빵 하나로 때우게 했습니다. 마강탁 병장에게 당한 사람이 이한결 이등병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역한 제 동기는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단순한 병영 부조리를 넘어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비리의 온상이었다. 지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히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나무의 뿌리부터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특별감찰팀이 소집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0건을 넘어섰다. 임시 지휘통제실의 벽에 걸린 부대 배치도는 온통 붉은색 스티커로 뒤덮였다. 그 붉은 점 하나하나가 병사들의 피눈물이었고 썩어버린 군의 환부였다. 지혜는 감찰팀 전원을 소집했다. 모두 들었을 거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다. 21사단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다. 지금부터 특별감찰의 범위를 부대 전체로 확대한다. 1팀은 병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비위 간부들을 즉시 격리신문해라.
이 팀은 부대 보급 및 회계 장부 전체를 압수수색한다. 3팀은 나와 함께 사단장에게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간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았다는 이 신성한 부대가 괴물들의 소굴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오늘 우리 감사관실의 칼날이 저 거대한 산을 벨 것이다. 한 놈도 남김없이.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슬픈 싸움은 이제 부패한 군 전체를 향한 거대한 성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양구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심판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서지혜의 선전포고는 21사단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단장인 강철중 소장은 관사에서 잠을 자다 말고 비상보고를 받고 뛰어왔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이, 그것도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지혜가 직접 칼을 빼들고 자신의 사단 전체를 헤집고 있다는 소식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소장은 애써 위엄을 유지하려 했지만 지혜가 내미는 수십 건의 비리 제보 목록 앞에서 그의 표정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장님, 이것은 일부 병사들의 과장된 제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 생활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사단장님. 지혜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지금껏 처리한 사건이 수백 건입니다. 과장된 제보와 피 맺힌 절규를 구분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이 목록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보 채널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지휘하는 부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모르셨다고 발의엠하실 겁니까? 강철중 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부임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 부대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전임 사단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들쑤셨다가 괜히 자신의 경력에 흠집만 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저는 지휘 책임을 통감합니다. 즉시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게. 자체 감찰은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단호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조직의 자정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감찰 권한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인수합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수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방해하는 그 어떤 내외부의 압력도 막아내는 방패 역할만 충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방패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사단장님 또한 지휘 책임 방기를 넘어 비리 은폐의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협조 요청을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철중 소장은 잠시 지혜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에는 어떤 타협이나 흥정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사단장의 협조 약속을 받아낸 직후 보이지 않는 성벽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지혜의 사무실로 국방부 법무실 소속의 한 대령에게서 직통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의 이름은 독고신. 마강탁의 아버지인 마동필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 과장, 나 독고신 대령이야. 지금 양구에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일개 병사 하나 문제 가지고 사단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군 조직이라는 게 말이야. 좀 시끄러워도 굴러가게 놔둬야 하는 면이 있는 거야. 독고 대령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독고 대령님, 일개 병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무? 그놈의 직무 타령. 서 과장, 당신 남편 일 아직도 잊지 못했나?
강직한 것도 좋지만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강현수 중령처럼 말이지. 순간 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수화기가 부서져라 힘이 들어갔다. 남편의 이름.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현수 중령은 10여 년 전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군에서는 훈련 중 순직으로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렸지만 지혜는 단 한순간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을 파헤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었다. 독고신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혜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마강탁의 비호 세력은 단순히 지역 유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자신의 남편을 삼켜버렸던 바로 그 거악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지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 선 감정이 실렸다. 후회할 텐데 서 과장.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혜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 되었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이한결은 사단 의무대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은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지혜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친 목소리였지만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한결아, 괜찮아? 몸은 좀 어때? 어머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니. 아들 혹시 마강탁 병장이나 다른 선임들이 자기들 뒷배경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니? 누구 이름을 거론하거나 누구랑 친하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 없어? 지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한결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더듬었다. 마강탁은 술에 취하면 툭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부대 스타들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히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야, 너희들. 이번에 우리 부대 새로 오신 대대장님, 우리 아빠가 꽂아준 거야. 그리고 저기 군단 법무실에 계신 독고신 대령님, 우리 아빠랑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까불지들 마라. 여기서 밑보이면 너네 인생 좆되는 거야. 한결의 입에서 독고신 대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혜의 눈빛이 번뜩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독고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마강탁을 비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파헤쳐지면 자신들이 구축해온 부패의 카르텔 전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고맙다, 아들. 아주 중요한 단서야. 넌 아무 걱정 말고 치료 잘 받고 있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지혜는 즉시 감찰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수사 목표를 변경한다. 마강탁 병장의 가혹 행위는 잊어라. 우리의 진짜 목표는 군단 법무실의 독고신 대령, 그리고 그와 유착된 마동필 대표와 21사단 내부의 비리 커넥션이다. 그녀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저들은 자신들이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성벽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균열을 찾아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벽을 향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복수심과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거악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양구의 밤, 진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독고신 대령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자 서지혜의 수사는 한층 더 날카롭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21사단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국방부 본부에 있는 자신의 핵심 팀원들에게 독고신 대령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지난 10년간의 통화 기록, 그가 관여했던 모든 군사 재판 기록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라는 엄명이었다. 양구에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 장부와 행정 서류에 대한 분석이 밤낮 없이 이루어졌다.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감찰관들은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특정 군납업체, 즉 마강탁의 아버지인 마동필 대표의 백두건설이 지난 몇 년간 부대의 각종 공사와 물품 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계약서의 최종 결제 라인에는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전임 대대장이었던 인물의 서명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전임 대대장 현재 어디에 있나? 지혜의 물음에 감찰관이 즉시 보고했다. 현재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중령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름은 황지성입니다. 황지성 중령, 그 역시 독고신 대령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로 압송해. 여기서 직접 신문하겠다. 지혜의 수사망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부패의 카르텔을 한 올 한 올 올가매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독고신과 그 배후 세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제는 국방부 내의 다른 실국을 통해 감사관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감찰 예산이 동결되고 추가 인력 파견이 갑작스럽게 보류되었다. 심지어 언론의 감사관실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전방부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지혜를 고립시키려 했다.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지혜라는 인간을 잘못 판단했다. 그녀에게 압박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투쟁의 연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혜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달아빠진 전투복과 군화, 그리고 남편이 장교 시절부터 늘 머리맡에 두고 읽던 낡은 손자병법 책이 들어있었다. 10여 년 전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려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던 그날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자병법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밑줄 친 구절들, 페이지 귀퉁이에 남긴 메모들. 모두 남편의 치열했던 고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그녀는 발견했다. 책의 두꺼운 뒷표지 안쪽. 아주 정교하게 칼집을 내어 만들어진 작은 공간. 그 안에는 비닐로 여러 겹싸인 작은 물체가 들어있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문서 파일, 음성 녹음 파일, 사진 파일들. 지혜는 가장 오래된 날짜의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분명 남편 강현수 중령의 목소리였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장병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짓이라고요. 대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소리. 등골이 서늘해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중령, 너무 정의로운 것도 병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중요한 건 이 배에 같이 탔으면 조용히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지. 혼자 튀어봤자 가장 먼저 물에 빠지는 건 자네야. 10여 년 전 중령이었던 남편과 대화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 지금은 법무실의 막강한 실세가 되어 자신을 협박하던 바로 독고신의 목소리였다. 파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군수품 횡령 장부,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독고신을 정점으로 한 군내 사조직과 비리 카르텔의 전모.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거대한 악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에게 그리고 미래에게 진실의 칼날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아내에게 남긴 처절한 복수의 칼날이었다. 남편의 유산은 지혜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공개 독대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여 년간 묵혀왔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장관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독고신과 강연수 중령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국방부 본청에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독고신 대령 역시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었다. 독고신은 이 기회에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평소 준비해둔 개혁안을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를 주재하던 국방부 장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독고 대령, 발표 잘 들었소. 참으로 훌륭한 개혁안이요. 하지만 그 개혁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 군이 먼저 도려내야 할 가장 큰 악성 종양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찌하겠소? 독고신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관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게. 장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어제 지혜가 보고했던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횡령 장부, 뇌물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여 년 전 강연수 중령과 나누었던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다. 독고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스크린 속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위엄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시 독고신 대령을 직위 해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권력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체포되어 끌려나가던 독고신의 눈이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서지혜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그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복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의 명예는 이제야 되찾았지만 그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승리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용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던 그녀는 마침내 그 심장을 꿰뚫고 진실의 불꽃을 되찾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가 된 이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뿐이었다. 독고신 대령의 긴급 체포 소식은 국방부 본청을 넘어 전군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충격파였다. 그것은 단순한 고위 간부의 비리 적발 사건이 아니었다.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성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철옹성의 가장 단단한 벽돌 하나가 힘없이 뽑혀 나간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폭풍의 진원지인 양구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패닉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장교들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부대 전체를 유령처럼 배회했다. 평소 독고신 대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간부들은 입을 굳게 닫았고 마동필 대표의 입김이 닿았던 보급, 정비, 공병 계통의 장교들은 서류 파쇄기를 밤새 돌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반면 병사들의 세계에는 다른 종류의 파문이 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높으신 분들 싸움이라며 반신반의하던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마강탁의 가장 굳건한 방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별감찰팀이 생활관을 오가며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동안 마강탁의 그늘 아래서 크고 작은 악행을 저질렀던 다른 선임 병사들은 눈에 띄게 기가 죽었고 생활관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정화되고 있었다. 억압의 무게가 거친 자리에 어색하지만 분명한 자유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지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독고신이라는 거대한 머리를 잘라낸 지금 그의 몸통과 꼬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섬멸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마동필 대표의 백두건설과 유착하여 비리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임 대대장 황지성 중령이었다. 서울 육군본부에서 양구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압송되어 온 황지성 중령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일개 병사의 가혹 행위 사건 때문에 이곳까지 끌려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서지혜 과장님, 제가 지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일로 현역 중령을 이렇게 막 다루셔도 되는 겁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그것은 감찰팀이 밤새 분석해낸 백두건설의 독점 계약 리스트와 부풀려진 공사비 내역서였다. 황지성 중령. 나는 지금 시시콜콜한 가혹행위 사건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대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당신의 서명으로 집행된 이 수상한 계약들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지. 황지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계약입니다. 군납업체 선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 상급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상급부대? 혹시 그 상급부대가 당시 군단 법무실에 있던 독고신 대령을 말하는 건가? 지혜의 입에서 독고신의 이름이 나오자 황지성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직 독고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독고 대령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제 내가 직접 체포했으니까. 지혜의 담담한 한마디는 황지성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추였다. 그가 믿었던 가장 단단한 방패, 자신의 모든 비리를 눈감아주고 뒤를 봐주던 철옹성이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독고 대령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걸 들어보면 알게 되겠지. 지혜는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10여 년 전 남편 강현수 중령이 독고신과 나누었던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다. 군수품을 빼돌리고 장병들의 피를 빨아먹는 비리 커넥션에 대한 남편의 처절한 고발과 그것을 비웃으며 묵살하는 젊은 시절 독고신의 오만한 목소리가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신문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황지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서지혜가 들고 있는 칼이 단순히 자신의 목을 겨눈 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1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거대한 부패의 역사를 단죄하기 위해 날아온 복수의 칼날이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황지성 중령. 당신은 독고신이라는 거대한 악의 나무에 기생하던 벌레에 불과해. 이제 그 나무가 쓰러졌으니 벌레들이 살아남을 길은 없겠지. 하지만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해라. 마동필 대표와의 유착관계, 그에게서 받은 뇌물의 액수와 사용처, 그리고 당신 외에 이 비리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의 이름까지. 전부.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손써주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군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썩게 만들 거다. 내 가족들이 평생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되겠지. 선택해.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지옥의 선고처럼 차가웠다. 황지성은 한참을 고뇌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계산이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무너졌다. 거대한 권력의 화신 앞에서 한낱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던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성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마동필 대표는 부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빼돌려 독고신과 황지성을 비롯한 부대 내 실세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해왔다. 현금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 자녀 유학 자금, 심지어 강남의 아파트까지 뇌물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들어 서로의 비리를 감싸주고 승진을 밀어주며 21사단을 자신들의 거대한 왕국으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황지성의 자백을 받아내는 동안 지혜는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파일을 떠올렸다. 그것은 남편이 독고신의 비리를 추적하며 남긴 메모였다. 그 메모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탐욕은 백두산의 전기를 좀먹고 용사들의 눈물 위에서 잔치를 벌인다. 나는 오늘 이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아간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의 의지를 이어 이 싸움을 끝내주길 바란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했던 싸움, 이제 내가 끝내려고 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 당신이 사랑했던 이 나라의 아들들을 위해.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이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칼날을 겨누었다. 무너진 철옹성의 잔해 속에서 회한 섞인 자백이 진실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황지성 중령의 자백은 부패한 카르텔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린 열쇠였다. 그의 진술과 남편이 남긴 증거, 그리고 감찰팀이 확보한 회계 장부는 마동필 대표와 백두산 호랑이 일당의 죄를 입증할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었다. 서지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합동 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군 내부의 문제는 군법으로 다스리되 민간인인 마동필과 그의 건설 회사는 민간의 법으로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간. 양구 시내에 위치한 백두건설 사무실과 마동필의 호화로운 자택에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때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며 군부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마동필은 잠옷 바람으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당신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이 수갑 풀지 못해.
마동필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돈과 인맥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라고 소리쳤다. 독고신 대령의 이름도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의 이름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발악을 멈추게 한 것은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직접 나타난 서지혜였다. 그녀는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그의 서재 한가운데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동필 씨, 지금 당신이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 전화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보다 먼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테니까요. 마동필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수많은 공무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책임자야? 내가 당신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당장 변호사 불러. 변호사는 검찰에 가서 부르도록 하세요. 지혜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당신 아들이 그토록 괴롭히던 이한결 이등병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마동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아들 마강탁. 그리고 며칠 전 아들이 면회소에서 일으켰던 소동. 그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그가 아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썼던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러 온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한 것을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당신은 당신의 돈과 권력이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겠지요.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돈으로 막고 인맥으로 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아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겁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법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아비로서 아들의 영혼을 파괴한 죄도 함께 벌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형벌이 될 거고요. 마동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때 지역을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마강탁은 아버지의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도관의 말을 믿지 않고 미친놈처럼 날뛰었다. 하지만 TV 뉴스 화면에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서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자 그의 악행을 뒷받침해 주던 절대적인 권력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백두건설 마동필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군 교도소에 수감된 파렴치한 가혹 행위범일 뿐이었다. 그날 밤 마강탁은 처음으로 울었다. 서러움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어쩌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렸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괴롭혔던 이한결의 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참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쌓아올린 죄악의 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거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아비의 죄는 그렇게 아들의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의무대에서 몸을 추스르던 이한결은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 같던 선임 그리고 그를 비호하던 거대한 세력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그에게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생각,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저녁 지혜가 한결을 찾아왔다. 며칠 밤을 샌 탓에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한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왜냐하면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거든.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부대의 풍경이 보였다. 수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주었어.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들이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단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 부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불씨가 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란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한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더럽고 추악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차갑고도 무거운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는 것을. 아비의 죄가 아들의 심판으로 귀결되는 동안 또 다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양구의 산자락에 첫눈이 내렸다. 온 세상을 뒤덮을 듯 쏟아지는 하얀 눈은 지난 몇 달간 백두산 부대를 휩쓸었던 거대한 폭풍의 상처를 위로하듯 조용히 쌓여갔다. 독고신 대령과 마동필 대표가 구속되고 백두산 호랑이 일당이 전원 사법 처리되면서 대한민국 군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숙정 작업을 겪었다.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군복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21사단은 해체에 가까운 재편을 겪고 새로운 지휘부 아래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마강탁과 오진성, 표두철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마강탁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이한결 이등병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다른 병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감한 증인이자 새로운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서지혜는 그들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엄중한 심판뿐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는 명백했다. 검사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선임의 군기 확립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오진성 상병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마강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표두철 일병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의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마의 속삭임에 동조한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어떤 벌을 받든 달게 받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법정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의 모습은 다른 두 사람과 분명히 달랐다. 마침내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마강탁,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직권 남용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중형이었다. 군사 재판에서 병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형량이었다.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피고인 오진성, 징역 7년. 피고인 표두철 범행에 가담했으나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한결 역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이한결은 정식으로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부조리와 폭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병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결은 더 이상 주눅들고 그늘진 신병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운 경험은 그를 한 뼘 더 성장시켰고 이제는 후임들을 이끌어주는 믿음직한 선임이 되어 있었다. 서지혜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백골의 성모 혹은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군 내부 부조리의 저승사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은 부패한 군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억울한 병사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뒤늦게나마 남편 강현수 중령의 공로도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군은 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군 내부 비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의로운 죽음이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1계급 특진과 함께 보국 훈장을 추서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주말, 지혜는 다시 양구의 면회소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처럼 무거운 음식 가방 대신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 하나만 들려 있었다. 면회소에서 만난 이한결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멍 자국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아들로서의 늠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우리 아들 얼굴 보니 힘이 난다. 두 사람은 예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나 불안한 눈빛은 없었다.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평온한 대화가 오갔다. 이제 곧 일병다네. 시간 빠르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곧 꺾입니다. 한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지혜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 것 같았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렀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강현수 중령의 묘비 앞에 지혜와 한결은 나란히 섰다. 지혜는 준비해온 국화꽃 한 송이를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군대, 이제 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함께 지킬게요. 그러니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단단한 결의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결은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에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 자신이 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로의 곁에 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양구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한 어머니의 슬픈 분노로 시작되었던 정화의 불꽃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하얀 눈발과 함께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참교육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맹세였다. 1년이라는 시간은 양구의 혹독한 계절을 한 바퀴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죽음처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시 찾아왔다. 그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섭리였지만 제21보 병사단 백두산 부대에 찾아온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처절한 분노와 수많은 아들들의 피 맺힌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봄이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지의 과장 사건 혹은 백두산 숙청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했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더 이상 그늘지고 주눅든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필요한 위계 질서와 폭언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건강한 동료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는 상병 계급장을 단 이한결이 있었다. 박이병, 긴장 풀어. 사격 처음 해보는 사람 없어. 그냥 훈련소 때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옆에서 내가 다 봐줄게. 사격장 대기선에서 잔뜩 얼어있는 신병 박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민우의 눈에는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다. 꼭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한결은 민우의 떨리는 손을 잠시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민우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때 만약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었더라면. 한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은 여전히 아렸다. 흙먼지가 섞인 밥의 역한 맛, 복부를 강타하던 둔탁한 고통,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절망감. 그 기억들은 흉터처럼 남아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선임으로 성장시킨 값비싼 교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우에게 사격술의 요령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명령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는 서툰 관물대 정리를 도와주고 밤에는 조용히 불러내 PX 군대 매점에서 사온 음료수를 건네며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가 마강탁에게 당했던 모든 것의 정반대를 그는 자신의 후임들에게 베풀고 있었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끔찍한 사슬을 그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부대 전체에 귀감이 되었다. 한결이 속한 중대는 병영 문화혁신 최우수 중대로 선정되어 사단장 표창을 받았고 한결 개인 역시 모범 병사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국방부 과장님 아들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동료들을 이끄는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서지혜 과장의 집무실은 여전히 서류와 보고서로 가득했다. 백두산 사건 이후 그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가 이끄는 특별감찰관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서지의 한라인이라 불리는 직통 전화가 설치되었다. 전군의 모든 병사가 부조리를 겪었을 때 중간 보고 절차 없이 직접 특별감찰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은 한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건들이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차피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가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과장님, 지난달 한라인 접수 건수입니다. 전월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젊은 여성 감찰관 김소연 소령이 서류를 내밀며 보고했다. 그녀는 백두산 사건 이후 서지혜를 동경하여 특별감찰과에 자원한 인재였다. 감소했다고? 좋은 징조군. 지혜는 서류를 넘겨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라인 접수 건수의 감소는 부조리가 은폐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실제로 부조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청신호였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 전 해병대에서 터진 사건 보고받으셨죠? 여전히 우리 군의 그늘진 곳에서는 구시대의 악습이 괴물처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김소령의 우려 섞인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괴물과의 싸움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아. 하나의 머리를 베어내면 다른 곳에서 9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히드라와 같지.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괴물은 다시 어둠을 먹고 자라날 테니까.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 아래 누군가의 아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터였다. 그 아들들이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싸워야 할 사명이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남편 강현수와 앳된 아들 한결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백두산 사건이 마무리된 후 군은 공식적으로 강현수 중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발표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제는 그녀가 온전히 지켜내야 했다. 몰락한 자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마동필 대표의 백두건설은 군납 비리가 터지면서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결국 파산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독고신 전 대령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으며 백두산 호랑이 일당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마강탁. 그는 교도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썼다. 물론 그의 편지를 받고 용서해준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저지른 죄는 평생을 속죄해도 모자랄 만큼 깊고 추악했다. 아비가 쌓아 올린 죄의 대가를 아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치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그들의 통화에는 더 이상 무거운 긴장감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다정한 대화가 오갔다. 아들, 저녁은 먹었어? 그럼요. 오늘 신병이 새로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엄청 긴장했더라고요. 꼭 작년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한결의 담담한 말에 지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어떤 표창을 받는 것보다 지금 그 모습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 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어머니야말로 괜찮으세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바쁘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이 발 뻗고 자지.
모자의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따뜻하게 오갔다. 지혜는 통화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아들을 잃을 뻔했던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 이렇게 아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올곧고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양구의 봄.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리던 날 지혜는 한결을 보기 위해 다시 백두산 부대를 찾았다. 1년 전 피와 눈물이 흩뿌려졌던 바로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병사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연병장 한편에서는 아들의 어깨에 기댄 채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한결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의 뒤로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신병 박민우가 수줍은 표정으로 따라왔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충성. 이병 박민우. 이한결 상병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박이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지혜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간식을 두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둘이 나눠 먹어. 우리 아들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도 엄마는 항상 응원한단다. 그녀는 한결과 민우가 제잘거리며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겨울에 혹독했던 메아리는 이제 잦아들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의 약속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에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되찾으려 했던 희망이 바로 저 아들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와 아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